질의에서 말씀하신 바대로 지금 동일한 이제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조금 이런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입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확인 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인 정보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등을 거쳐가지고 저희들 이런 플랫폼 하나 구축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되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우리 동의원 확보 이런 데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이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어떻게 동의원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잘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네, 우리 저 선생님. 저는 분당 임해 총국 통합단지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천수라고 합니다. 어디라고 제 잘못 분당 임해 총국 임해 정부 예. 통합단지 네, 준비위원장 이천수라고 합니다. 네. 국토교통부에게 좀 말씀드려 주겠습니다. 세상 사는 것은 다 인정과 정의 있게 마련인데 요번에 만든 선도지구 당선이 되기 위한 모든 것은 정량평가입니다. 단지 수가 여러 개 합해지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세대 수가 많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고 추가 공공기여를 여러 가지 안 하면 안 나오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선정을 하기 위한 점수 매기는 방법은 아주 편하죠. 그리고 주민들이 자기가 자기 점수를 다 알아요. 그 마지막에 제출되는 서류에 우리 단지는 몇 점이 나옵니다 하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런 놈의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개의 단지가 함께 뭉쳐서 여러 개 단지가 되지 않으면 그 단지는 10년짜리 특별법 마지막 10년에 가야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95% 이상을 달성 못해서 그러는 얘기는 아닌데 저희가 정말 34도 5도 되는 이 더운 날에 모든 30여 명 그 봉사자들이 뛰어다니면서 한 결과인데 마지막에 우리가 자가평가를 낼 적에 그러면 장수명을 할 거냐 추가 공공기여를 할 거냐를 따지는데 밤을 샜는데 답이 안 나요. 앞에 계신 대관님들 9분은 그거 답 내실 수 있습니까? 이런 일기신도시 선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일기신도시 주민들을 노동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승자의 독배가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대부분의 95%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단지들은 간부들이 모여서 이거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가지고 도움을 받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1등 할 거, 2등 할 거, 3등 할 거니까 풀배팅 하자 해가지고 장수명 오케이 최고 좋은 걸로 또 추가 공공기여 6점 만점 받는 거 다 오케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일기신도시 선정된 후에 그 단지들이 2개 단지도 화합이 잘 안 되는데 화합이 되겠습니까? 저는 일단 이것은 일사부지 의회에서 지나갔다고 보고 혹시나 여기서 1차 선도지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탈락된 단지들에게도 막연히 불안감을 주시지 마시고 차기에 선도지가 될지 안 될 이런 시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든가 일기 신도시에 대한 그 재정비 사업을 밀고 나갈 건데 탈락되는 단지가 90%가 되지 않습니까? 당첨된 데는 10%밖에 안 되고 그 많은 90%의 주민들이 참 이거 농간다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차기에는 철저히 분석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안심하고 행복한 나의 보금자리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국토교통부에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엄중한 말씀을 현장에 수고로움에 대해서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들 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정량이나 정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또 이렇게 정량이 아니고 또 정성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시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양쪽 다 이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표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평가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드렸고, 가장 그게 왜냐하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토지등 소유자의 어떤 동의가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단계 사업 단계로 가더라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장 큰 포션이고, 지금 오늘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이제 성남 이제 분당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지자체 차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필요한 사항들을 갖다가 이제 조금 평가 요인으로 넣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성남시 차원에서 이제 필요한 원칙 장소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아까 말씀하시는 공공기업 부분이라든지 다른 지자체하고도 틀리게 성남시 자체적으로도 또 이제 평가 기준을 이제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30만 뭐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전체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30만 호를 읽어야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주재생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0년 스팬을 보고 현재 선도 물량을 한 10% 정도로 잡은 입장이고, 이게 10년에 거쳐서 이제 간다고 보시면 될 입장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뭐 다음 선도지구라든지 아니면 2차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기초지자체단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지금 아마도 연말에 이제 11월 달에 1차 선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같이 내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지켜봐 주시고, 지금 아까 전자동의 왜냐하면 현장에서 너무 좀 힘들게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서 저희 빠른 시일에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동의라도 진구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빨리 조금 만드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임해동에서 오신 선생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저 발표하신 두 분 중에 그 평가 지표에 대해서 혹시 뭐 첨언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MP 2년 동안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 이 분당 선도지구 공모지 심 발표 때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막 민원을 많이 받았고, 그 이후로도 거의 뭐 민원 폭탄이 뭐 도시개발 행정과 개발계획팀에 계속 쏟아졌습니다. 두 달 동안 거의 뭐 최근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동의율에 대한 부분들을 90%까지 받을 거냐 95%까지 받을 거냐, 그 당시에는 아마 대부분 기존의 어떤 재건축 수준에서 80%도 어려울 거라는 그런 시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주민 간담회를 하면서 선도지구를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사들을 봤을 때, 국토부에서 5월 23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발표했을 그 직전까지 분당 같은 경우는 한 38,000호가 선도지구를 도전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었고, 또 선도지구 이제 공모하는 시점에서도 거의 막 4만 호 이상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마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도지구라고 하는 곳이 분당에서 다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이거를 그냥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아마 성남시에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선도지구 공모 시점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성남시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들은 아마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번 이제 2차 특별구역 정비 이제 신청할 때 혹시라도 공모를 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어떤 이런 1차 지금 뽑았던 선도지구 때 그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다 내부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부자가 조금 힘들어요. 또 아까 질문하실, 네, 우리 저 박, 예,
예,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분당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파크타운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박시삼이라고 합니다. 제가 좀 이제 저희 단지는 그 선도지구 신청 동의율 95.2%로 냈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사실은 노트법이라는 이 법으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파크타운이 재건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선도지구 신청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 노트법이 이 기회가 아니고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재건축을 못하게 얽어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88 대책이 발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88 대책은 우리 용적률 상향이 330%까지 되는 거예요. 전주환경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어디든지. 근데 우리 노트법에서의 지금 분당의 기준 용적률은 326%죠. 그다음에 추가 공공기여부터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서울시의 재건축 단지들 보면은 선도지구 신청하는 단지 있습니까? 없죠. 그냥 주민들이 내 집 인테리어를 하듯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야 우리 재건축 합시다. 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노트법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 선도지구라는 트랙을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게 과연 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법인가요? 아니면 이 일기 신도시 주민들의 재건축을 방해하는 법인가요? 이거를 한번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그 패널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시티, 뭐 탄소 중립 도시 뭐 있습니다. 저희가 재건축하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 뭐 또 36층 이상 다 올리실 거 아닙니까? 이번에 326%, 330%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맨하탄에 할렘가가 만들어진 거는 40층 이상 높은 건물들을 재건축하기 어려워서예요. 그러니까 40년 뒤에 또 재건축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지속 발전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한 흔적 없고 그 비전 없고 그냥 추가 공공기여해서 야 우리 니네들 용적률 올렸으니까 우리가 SOC 투자해야 돼. 그 SOC는 상하수도 시설이고 또 에너지 공급 시설이고 이거 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지금 그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시티 만들고자 하는 SOC 투자 공공기여는 아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중앙정부에서 컨트롤하는 센트럴라이징 시스템이 아니고 디센트럴라이징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도 그렇고 상하수 시설도 그렇고. 그럼 우리 단지 내에 상하수 처리 시설 다 만들 수 있어요. 단지 내에 에너지 공급 시설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내에 스마트 서비스 시설 다 구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비용들을 다 추가 공공기여는 명목으로 다 뺏어가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시티, 정말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시 개발 모델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다면 그러면 추가 공공기여에서 일부는 그럼 단지 내에 정말 지속 발전 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네. 그래서 과연 그럼 제가 이제 이 선도지구 신청서 동의를 새파시게 막 받으러 다니면서 고민했던 건 뭐냐면 88 대책이라는 게 다 나왔는데 굳이 이거 선도지구를 해야 되나? 굳이 88 대책이 좋은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모 주무관님하고 또 차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아직 88 대책은 그 법제가 통과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손도 쥐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제 95.2% 만들었는데 그러면 이 우리가 손도 쥐고가 선정됐을 때 베니핏과 밸류는 어떤 거고 거기에 대한 프로핏이 이런데 그럼 88 대책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하고 똑같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제가 이제 전공이 도시계획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소프트가 없잖아요. 하드웨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만약에 국토부가 그 안에 스마트 도시의 기준을 놓고 뭐를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걸 한다고 그러면은 한 발자국 못 나갈 겁니다. 한 발자국 못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제 도정법으로 갈 때 주민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돼요. 스마트 단지의 레벨이 있잖아요. 그 레벨에 따라서 공사비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공사비가 달라지고 주민들이 야 그거 해가지고 과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집값이 올라가나? 아니면은 관리비만 엄청 내는 거 아니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어디야? 그 제가 어디라고 얘기하면 좀 그 지역에 대한 적이 되니까 그 자동 집합시설,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 있잖아요. 그거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큰 단지를 만들어서 뭐 300억을 들어가지고 조합이 이걸 했어요. 그럼 이제 쓰레기 자동 집합시설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버리면은 이제 완전히 들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통에다가 버리기만 하면은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자동 집합으로 돼서 거기서 쓰레기가 그 연료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하나가 없죠. 근데 그게 이제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주민들한테 관리비 항목에 이렇게 보니까 관리비가 3만 원 이렇게 더 나오는 거예요. 3만 원이면은 뭔 소리야? 뭐가 3만 원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폐쇄해서 안 써요. 300억 들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 나쁜 예를 드리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뭐 국토부에도 얘기를 하고 MP한테도 막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선도지구를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진정한다고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갔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담아가지고 도정법에 의한 단지를 만들 때 그야말로 이제 주민들하고 깊이 이제 협의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88 대책이 이제 법으로 안 나온 것도 있지만 단지의 차이가 납니다. 88 대책에서 하는 거는 작은 규모들이에요. 200세대 이상 뭐 기껏해 500세대 그거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냐면 통합단지로 가잖아요. 2000세대 이렇게 커지니까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야 우리도 그럼 330%로 가면 되는데 320%가 이게 뭐 먹고 떨어지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대단지로 가면서 대단지가 누릴 수 있는 아마 공공 기반 시설 이런 것에 대한 베니핏이 저는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 우리 김 기자님 답변 좀 주시겠나요? 예, 그88 대책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들이 주택 공급을 조금 촉진하기 위해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관련 절차 같은 거 통합하고 좀 단축해서 이제 빠르게 가겠다는 게 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원 의원께서 이제 좀 전에 다녀가셨고 김원 의원께서 발의한 특례법 자체가 기존의 도정법뿐만 아니라 저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저희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 조항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88 대책을 통해서 이제 가져가는 도정법상의 인센티브, 그 다음에 특례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빠르게 단축시켜가지고 시간을 줄이면서 비용을 코스트를 다운하는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뭐 저희들 같은 용적률도 더 큰 입장이고 안전지대 면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여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단지들 단지 그냥 올리는 거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수도 블록 단위에 어떻게 보면 좀 큰 블록으로 해서 좀 스페이스를 좀 새롭게 꾸밀 수 있고 다양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더 담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그런 걸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는 저희들이 뭐 답은 나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싶습니다.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해 주실 게 뭐냐면은 선도지구와 88 대책을 좀 비교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그걸 하면은 잘 못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국토부나 총괄 관리하시는 LH나 또 GH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걸 한번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해주시라고 믿고 또 질문 여기 앞부분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제 옆으로 좀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미안합니다. 예. 아까 영상 편지 쓰신 분이 또 하시네. 맞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 나왔던 미금 역세권 빌라주 통합 재건축준비위원회 서오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일단 오늘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회사 아침에 미팅하다가 부사장님이 올라오라 했는데 11시 반에 거기 못 간다고 그냥 뛰쳐나왔거든요. 뛰쳐나와서 이제 주민분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왔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다들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선도지구 지정이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1기 신도시 전체가 어떻게 정비 전체를 빠르게 끝내고 또 모범 사례를 만들고 또 노도시 특별법을 존속시키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점에서 누가 먼저 하냐, 그다음에 언제 하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끝나냐, 언제 마지막으로 끝나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세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속도, 두 번째는 사업성, 세 번째는 이제 주민 갈등, 즉 통합에 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속도에 대한 부분 좀 여쭙고 싶어요. 올해가 2024년이고 내년에 특별정비구역 지정 끝나고 나면 2025년이고요. 저희 정부에서 말하는 27년 착공, 12월 착공한다 하더라도 딱 2년 남습니다. 한마디로 정비구역 지정받고 나서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랑 2주까지 선도지구들은 2년 내에 끝내야 됩니다. 2년 내에. 그래서 그 2년 내에 뭐 아시겠지만은 성남시 원도심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 위반되고 나서 지정되고 나서 준공까지 평균 14년 걸렸습니다. 물론 도정법 하에 그렇긴 하겠지만은 거의 절반이 넘게 6년으로 당겨야 되는 상황인데 건축할 수 있는 공사기간은 어차피 당길 수 있는 한정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업시행인가랑 관리처분인가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고 부분까지 엄청나게 압축적으로 당겨야 돼요. 압축적으로 당긴 데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그 이번에 88 대책이 나왔던 88 대책이 아니라 이번에 보도자료에 나왔던 패스트트랙 관련인 것 같고요. 11월에 선도지구 선정되자마자 이제 바로 관민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일주일마다 만나면서 선도지구 지정된 단지들 어떻게 빨리 정비계획 입안하고 그다음에 지정하고 사업 시행까지 나갈 수 있도록 미리 리스크되는 부분들을 미리 선토일하고 지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비 시행자도 지정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 업계까지 모여가지고 좀 1기 신도시 빨리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머리 맞대고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성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장수명 공공기업 그다음에 이주단지 다 있는데 좀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성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공공기업 자체는 확정이 돼 있는데 근데 그 공공기여를 하는 산식 자체도 이제 곧 앞으로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구역 면적을 얼마나 할 것인지, 그다음에 감정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장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최대한 사업성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기여를 추정했으면 좋겠고 이주단지 같은 경우도 좀 고민돼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민간 임대로 넘길 텐데 결국은 그 조합이 시행자가 분양을 계속 이제 10년 임대를 하다가 10년 후에 분양을 하게 되면 또 조합 해산을 못하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전에 먼저 리츠든 LH든 매각을 하게 되는 그 매각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장수명 같은 경우도 국토부나 아니면 성남시 이번 도시기본계획 보면은 3에서 6% 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적게는 15% 많게는 20% 최우수 같은 경우는 사례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선도지구가 어디가 되든 아니면 2차 특별정비구역이 어디가 되든 간에 주민들이 그 다음에 업계가 그 다음에 국토부가 지자체가 머리를 같이 맞대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갈지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야지 앞에 단지도 빨리 가고 뒤에 가는 단지도 빨리 따라가고 분당 전체가 40년 내에 정비를 끝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마지막으로는 통합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 아까 김경호 박사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독립재산제를 안 한다면은 그 단지별로 이제 간평이 가장 문제가 될 건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간평 방식대로 시세에 기반한
그리고 이제 그럼 토지 지분이 많은 이제 대형 평수나 혹은 이제 대형 단지들에서는 반대를 하겠죠. 이번에 개포 경우위원회에서 쪼개졌듯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간평 기준을 다시 한번 좀 바꿀 수 있을지, 독립체 산재를 한다면은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엠빵을 하겠다는 건데 엠빵이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각 단지별로 배치를 어떻게 할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커뮤니티를 어디다 만들지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용적률을 다 못 받는 단지가 있다면 그 용적률을 다른 데 넘겨가지고 판가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될 거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만약에 총괄 사업관리자가 있으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단지별로 조율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던 백서를 만들던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조율을 해놓은 것이 정비계획 이전부터요. 그래야지 그게 정비계획서를 입안을 하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관리처분까지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은 이제 우리 이쪽에서 네, 가운데 계시면 아까부터 손 들고 계셔가지고 이쪽에는 안 계신가요? 이쪽에서 한 말 받을까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련마을에서 온 장경숙입니다. 분당에서 목련마을 하면 한림가예요. 그리고 분당에서 목련마을 하면 또 빌라 단지가 10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도지구 신청하는데 목련마을 통합 재건축으로 10단지가 단합을 해서 뭐라고 그러죠? 동의율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빌라 통합 재건축의 동의율은 94.55가 나왔습니다. 10개 단지가 이렇게 뭉치기란 참 힘들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주민들이 아무 도움 없이 후원금으로 단돈 1,000만 원에 이 정도의 효율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아파트 단지였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 10개의 통합 빌라 단지입니다. 국토부에서든 정부에서든 빌라 단지를 끼워 이 선정 지구를 선도한다라고 발표를 해 주셨으면 또 일산처럼 성남시도 빌라 단지 2 단지를 선정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고요. 또 이 1기 신도시 선정 지구를 위해서 이 목표가 정권이 바뀐다 해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홍보 차원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94.5% 엄청나게 받으셨네요. 네,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에 혹시 이쪽에 없으시면 네 거기 아까부터 손들 이쪽에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이렇게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선도지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서초구에서 온 김경윤이라고 하는데요. 재정비, 또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왔는데 이제 서너 번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앞에 계신 분들 실력이 대단한 걸 느꼈고요. 특히 또 추진위원장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아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에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우리 좌장을 맡으신 윤주선 교수님은 그 고명하신 이름을 여러 군데서 이렇게 많이 봤어요. 책이나 또 학교에서 많이 뵀는데 오늘 아주 연륜 있게 진행을 잘 하셔서 플로어와 그 또 패널 분들 여러분들을 아까 말한 갈등 그런 거가 전혀 없이 잘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얼굴 빨개집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계신 아까 손든 분이고 여기 예, 손든 분 안 계십니까? 예, 일어서세요. 예, 어서 오신 어떤 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럼 가셨는데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구미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고요. 먼저 간평 관련해서 아까 6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거를 AI 관련해서 이렇게 간평 자료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외주를 주시는 건 어떨지 한번 제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들어왔을 때 지금 이 선도지구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과연 어떤 단지가 혹은 뭐 어떤 지역이 이 재건축 그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정석적인 평가가 가미되어서 현실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단지로 좀 결과치를 만들어내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분당의 뭐 야탑이나 구미동 쪽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가가 견부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진행 속도에 있어서 그 불편한 사유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의 좀 정성적인 평가가 들어가서 애초에 계획하셨던 이 정책이 좀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정석적인 평가가 들어가면은 혹시 생각하시나요? 일단 빌라 지역 같은 데에 분당 현황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조사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빌라 지역이나 이런 데는 분당의 뭐 오리나 야탑 이렇게 외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핵심 중심부가 아닌 외곽 지역은 약간 시에서도 좀 관리가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또 분당의 가장 신도시의 장점은 신도시의 어떤 영속성이어서 그 영속성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치안이나 교육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완이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상업시설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많은 좀 난립과 관리되어 있지 않은 이해가 것, 됐습니다. 그런 네. 것들로 그러니까 인해서 좀 전략적으로 네네 공천 전략 공천 하듯이 네. 떨어져 있더라도 그 동의율이 좀 적더라도 도시 전체 차원을 위해서 네. 그런 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신 거죠? 네. 아, 예, 좋은 의견 그러니까 그 감사합니다. 도시를 약간 신도시가 영속성이 없이 그냥 저희가 출퇴근만 하는 그런 베드타운으로 계속 사실 추락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의 바람은 좀 탈베드타운으로서 정말 바라는 거는 일자리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분당에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여기 예약한 시간이 이제 한 10분, 이제 최대한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나 정도